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를 결정한 주체는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로 금융기관들을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죠. 이 회사에서 외부 전문가 6명과 직원 7명이 모여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걸 열고 거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들 외부 전문가와 직원들만으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일 주주가 5%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니까요. 갑질 논란과 횡령 배임 혐의로 미스터피자 회장이 구속 기소되자 기시민은 상장 폐지 결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주들의 총합을 능가하는 경제 권력을 가진 삼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초 상장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규정을 변경해 준 게 바로 한국거래소 자신들이었죠. 자신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초로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결정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수정 공시도 하지 않았는데 거래를 다시 허용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한국거래소 자체가 취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 상장 규정을 바꿔줄 때 삼성과 거래는 없었는지, 이번 기심위 구성은 어떻게 된 건지, 외부 전문위원은 누구였는지, 내부의 반대 의견은 없었는지, 이번 결정에 삼성의 압력은 없었는지, 이런 취재는 전혀 없이 무슨 작은 해프닝 정도 마냥 대마불사라는 비판도 있다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언론은 그냥 면피가 되는 겁니까? 이건 너무하잖아요.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스타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제가 삼성에 무슨 억하심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삼성에 잘 알고 있죠. 예. 큰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피해를 입은 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네, 오히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잡혀야지 삼성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애초 상장 당시부터 이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전의 상장 조건은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이고 이익이 30억 이상이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분식 회계하지 않으면 자본 잠식 깡통 상태고, 이거를 상장시켜야 되니까 상장 조건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경시키냐면 공모 이후에 6천억 가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줍니다. 네, 정말 봐주기 논란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게 웃긴 게 네. 예, 상장 심사를 한다는 건 상장되기 전에 그런 조건을 갖췄는가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장된 이후에 6천억 가치가 되면 될 거 아니냐. 뭔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말이 사실은 좋아서 미래 가치죠. 네. 예. 그런 조건을 이미 갖춘 기업을 상장시켜 주는 거예요. 예, 정당하지 않은 기준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앞으로 잘 될 테니 상장시켜 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미 잘 되고 있어서 상장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잘 될 테니까 상장시켜 줄게 이런 사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단 하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나옵니다. 이거는. 네, 사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라면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절대 수밖에 안 되죠. 없습니다. 절대. 네. 그러면서 이거는 거래소가 담보로 서서 어음을 발행해놓고 이 현금이라고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도. 근데 이 한국거래소가 주식회사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주식회사예요. 금융기관들이 주로 주주로 돼 있는 주식회사인데, 그러니까 기심의 하면 무슨 공적 기관이 심의를 한 것 같지만 그냥 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공정하게 하면 되죠. 외부 심사위원도 있고. 근데 이번 결정은 공정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는지 취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서 혹시 한국거래소 스스로 예전에 그런 상장 규정을 바꾼 게 잘못이었지 않습니까?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의 취재도 가능한 것이고, 기심위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혹은 반대 의견은 없었나, 그걸 누가 막았나, 회의록은 있는가, 외부 심사위원은 누군가, 외부 심사위원의 생각은 뭔데 이런 결정을 내린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금융당국이 분식 회계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보통은 벌금을 깎아주세요. 아니면 뭐 제재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런 항의가 있지 분식 회계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한 거예요. 현재 삼성이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분식 회계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데 이미 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수정공시도 안 돼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거래를 다 재개시켜 줍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 있으면 기자들은 당연히 따라붙어 취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삼성이 특별히 미운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봐주냐 이거죠.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 이게 너무 이상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거 사건도 이상하지만 이걸 왜 취재를 안 하는지도 이상한 겁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떠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남북관계 관련된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북측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는 김 위원장 답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내부 결론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요구에 묵묵부답하던 북측이 최근에 연락 채널 등을 통해서 답방이 어렵다라는 뜻을 전해왔다라는 것으로 안다는 건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또한 기자들에게 올해 답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왔던 것이다라면서 1월 답방이야 계속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북한도 고민이 많았겠죠. 이제야 답을 한 걸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답방에 대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참모들은 당연히 또 말렸을 것이고 지금 뭐 북무관계도 교착인데 좀 더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최근에 아마 북쪽에서는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연락이 온 모양이고 이제는 연내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하느냐 내년 초라도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겠죠. 그럼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잡히느냐 이렇게 문제 포인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쉬움도 있지만 북한 나름대로 사정도 당연히 있겠죠. 네, 예.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가 그래서 김 위원장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이 또 있습니까? 예, 또 남북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갖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데요.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모두 끝난 뒤에 착공식을 열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번 실무회의에 따라서 아직 실시하지 못했던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를 하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연내 착공식 한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건 뭐 연내 착공식까지는 갈 것 같은데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요 정도 하고 오늘 게스트가 많거든요. 근데 어제 GP 남북 GP 예, 드디어 만나서 이제 확인을 하는 오솔길 상황이었는데요.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그 얘기했는데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그 만나서 남쪽 북쪽 군인들이 같이 걸어다니거든요. 네, 예. 그것도 그 지역이 지피라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만나서 처음 주고받았던 대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측 성원들을 안내하기는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윤명식 대령입니다. 이 오솔길이 앞으로 대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예,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한번 따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라면서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 중이고, 예. 그 단식 덕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주목도, 대중의 주목도가 올라갔고, 여러 긍정적 기능을 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 야 3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한국당으로부터 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혹은 뭐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거나 하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해와라 이게 요구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작동을 하려면 이 단식이 자유한국당에 그런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야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런 단식이 해야 이게 카드가 작동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매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야3당과 민주당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보도되니까 신났죠. 그러니 압박을 안 느끼니까 이 카드가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의 작동할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의논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요 하루에 2명의 의원들이 손 대표와 함께 이제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건 조건 자유한국당과 합의해 와라 하는 민주당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카드라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부담을 안 느끼고 좋아요 이게. 어차피 어제 나경원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 때 어렵다고 이미 말했거든요.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야3당의 요구사항이 민주당을 향해 있으니 자기들은 안 해도 되고 즐기는 상황이죠. 그렇게 압박이 안 되니 카드가 작동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옳은 주장에 잘못된 전략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지켜보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하고 바로 게스트 만나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개혁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이 제안했던 개정안보다 후퇴했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외부 인사위원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체 개혁이 가진 한계인데 이 대목은 저희가 바로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는 걸로 주제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대법원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기관이든 자체 개혁안은 외부 평가가 높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자, 이 개혁안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서기호 전 판사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늦잠 자셔가지고 전화로 했는데. 예, 제가 오늘은 작가님에게 모닝콜을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실까봐. 자랑할 것까지요. 자, 그래서 저희 작가들 사이에 블랙리스트 1호로 올라가셨어요. 네, 제가 원래 법원 내에서도 블랙리스트 1호고요. 어차피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희끼리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전문가 판사 하셨던 분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모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총괄했는데 그것을 사법행정위원회에다가 넘기겠다고 원래는 추진했었다가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겠다. 네, 축소해서 이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내놓은 방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총괄 권한을 다 넘기지 않고 사법행정 권한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되 사법행정위원회가 심의 의결만 한다. 그러니까 일부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를 넘겨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한다는 건데요. 이 방안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은 뭡니까? 거수기로 절약할 수 있다. 얼핏 듣기로는 아니 그러면 다 권한을 넘겨버리거나 너무 축소하면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축소돼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총괄할 힘을 잃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방향성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가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현직 법관들이 이제 법원 행정처에 상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결재만 하는 시스템인 건데요, 결국은. 그런데 이 사법행정위원회로 권한을 일부 이양하더라도 여전히 그 손발 역할을 하는 기존의 행정처를 이제 사무처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냐. 이 사무처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이 사법행정위원회에서는 이제 결재,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죠. 과거에 대법원장이 했던 결재 역할을 사법행정위원회가 결재 역할을 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 한 사람이 결재하던 것을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어쨌든 복수의 어떤 위원들로 구성해서 결재를 하게 되니 조금은 더 균형이 잡히고 혹은 뭐 그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그렇게는 볼 수 없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거는 맞고요. 맞는데 그런데 이게 미흡하다? 미흡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다. 이런 표현이 좀 반쪽짜리 정확한 것 개혁이다?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게 좋다고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 이게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꼭 정답인지 아닌지는 시행해 봐야 결국 알게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방향성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네. 그 사법행정에 대해서 판사들이 손을 떼고 판사들은 재판의 업무만 집중한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그 사법행정 권한을 내려놓고 행정을 하지 말라. 사법행정위원회에 이제 법관과 비법관 외부 인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해서 그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장점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갑자기 그 권한을 전부 다 이용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법행정이 하는 일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까? 사법행정으로는 뭘 하는 겁니까? 판사들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는 거죠? 재판에 대한 지원 보조 업무인데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법관 인사 부분입니다. 인사권이군요. 그다음에 예산 운영 부분이고요. 돈과 인사군요. 네, 돈과 인사가 중요한데 기존에는 이거를 판사들이 주도했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사람처럼 그런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그런 제왕적 대법원장이 될 때는 대법원장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좋은 자리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승진하고 싶으면 출세하고 싶으면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 왜냐하면 모든 권한은 대법원장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였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법원장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 건데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그 합의제 기구에다가 그것을 권한을 분산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에게 충성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줄 세우기 또는 대법원장 눈치 보기 그런 문제들은 좀 사라질 수 있다. 시스템적이 될 것이다. 그럼 하지만 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닥친 양승태 사법부에서의 폐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런 건 없습니까?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하나 어떤 자리에 보내지 못하면 대법원장으로서는 뭐 아무런 권위도 없고 이런 우려는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대법원장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넘어가도 되나?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를 실제로 법원의 판사들 80%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장이 아무 권한도 없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영을 세울 것인가 뭐 이런 거죠. 특히나 이제 외부 인사들이 사법행정위원회는 이제 4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이 거기 사법부에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게 물론 뭐 정치인 아니더라 하더라도 외부에 누군가 있으면 그 외부 누군가에게 정치가 영향을 미쳐서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군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우려들을 법원 판사들이 80% 이상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설문조사 결과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추진단에서 내세웠던 그 개정안을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안을 이번에 내놓은 건데 그런 우려를 반영한 거군요. 네, 반영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려일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부 인사들이 어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의 틀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서기 판사님 같은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블랙리스트 세운 사람들 다 잘라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점진적인 개혁이 사실 바람직하긴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 개혁을 하느라고 계속 그 기득권에 가로막혀 가지고 못 나가는 전진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한 개혁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대법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쪽짜리 개혁이다.
장고 끝에 악수 둔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모든 권력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서 대법원장이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사법부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때 견제 장치가 없었는데 지금 같은 요 개혁한 정도로는 견제 장치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는 전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수정안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다시 거기서 더 후퇴한 법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법원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형태에 불과하고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때는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는 아직 장담 못한 상황입니다. 이 방안이 대법원 자체 개혁안으로 확정되는 건 아닌 거죠. 남은 절차가 국회로 넘어갑니까? 그다음에는 대법원 자체 개혁안으로 수정안으로 통과는 됐고 이게 보고가 됐는데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앞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자한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좀 로비를 좀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더 후퇴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최종안은 누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 법사위원들과 사법개혁특위위원들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관 자체안이 나왔고 국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걸 국회에 상정하는 거군요. 결국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포인트는 국회로 이제 공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국회의원들한테 넘어가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행정처에서 로비를 할 겁니다. 의원들 중에 그 행정처하고 이제 잘 의견 일치하는 분들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럼 더 이상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모닝콜 안 해도 되도록 항상 일찍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잘하겠습니다. 핵심 먼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교전 판사였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고 원인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읽어봐도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 미스테리한 부분이 여전히 남습니다. 해서 저희가 철도 노조, 현업에 뛰시는 분들 철도 노조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철도 노조 정책자문위원 조상수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 노조원이시고 지금은 철도 전기원 현업에 복귀해서 또 일도 하시고. 지금 현재 청량리역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선로 전환기와 같은 철도 신호 시설물 지금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도 또 그 일이군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과 크게 놀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철도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도 노동자들이 근본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이 이제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전문가로서 이 사고 원인이 뭡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일단 직접적인 원인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지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어야 아마 사고 경위가 정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온 탈선의 직접적 계기는 선로 전환기의 밀착을 금지하여 장애를 표시하는 회로의 결선이 뒤바뀐 것이 지목되었습니다. 저 위원님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궤도가 있는데 궤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는 신호를 감지해야 되는데 그게 선이 정반대로 꽂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실수를 해서 어느 순간 잘못 꽂은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현재까지 조사로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중간에 이 시설을 하고 나서 감리할 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시공하고 난 다음에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짚어졌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짚어진 거죠? 그거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철도 건설과 예. 철도 운영이 분리돼 있습니다. 철도 건설은 철도 시설공단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철도 운영은 그리고 유지 보수는 철도 공사가 맡고 있는데요. 아니, 철도 까는 공단과 예. 그거를 깔린 걸 유지 보수하는 데가 갈라져 있어요? 네, 나눠져 있습니다. 갈라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기 2004년도에 갈라졌는데요. 예. 원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예. 철도 민영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철도 덩치를 쪼개야 민영화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 공사로 또 공단으로 출발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생각하면서 쪼개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또 철도청 이 조직이 비대하고 방만하다 이런 네.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죠. 네. IMF 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철도 조직이 너무 방만하니 그때 좀 철도청이었던가요, 그때는? 네, 철도청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 철도를 까는 그 주체와 예. 그걸 유지 보수하는 주체를 갈라놓자. 예. 그렇게 갈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까는 사람들하고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예. 이쪽의 체제하고 이쪽의 체제가 달라서 이런 크로스체크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네. 그 선로 전환기 표시 회로 같은 경우에 예. 일상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그 조직이 함께 한 조직에 있었다면은 훨씬 더 그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조직이니까 예. 이 조직에서 저쪽 조직에 요청을 해야 되고 예. 그러면 그쪽 조직의 일정에 맞춰야 되고 예. 뭐 이게 이제 그리고 다시 보고가 와야 되고 예. 이런 원활하지 않은 지점이 예, 있다. 협조 요청도 기관 간 견쟁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원래 같은 예. 철도청에서 나왔어도 이미 헤어진 지 오래돼서 그래요? 같은 철도청에서 나왔지만 그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예. 유지 보수나 개량이나 이런데 그 서로 예. 그 범위에 대한 어떤 이런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 그런 다툼과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 IMF 이후에 공공기관 비대화 뭐 등등의 당시의 시대 정신 예. 이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슬림화하고 뭐 조직을 쪼개자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민영화가 가진 우리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문제의식이 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 고속철도 예. 수소를 왜 분리했을까 그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예. 이것도 결국은 민영화에서 팔려고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철도 중에서 가장 돈 되는 노른자 노선이 이제 수소 고속철도 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쪼개 가지고 주식회사로 만들었거든요.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된 것이고 당시에 철도 노조가 이제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운영하고 주식회사로 나눌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팔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죠? 아니 저기 박근혜 시절. 이명박 정부 때 정책이 수립돼 가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초기에 2013년도에 이제 민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예. 이건 누군가 딴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반대 여론이 높아서 그걸 못하자 공공기관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래서 분리할 필요가 없는데 분리한 것이 된 셈이.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의 근본은 이게 다 갈라놔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현 장관 국토부 장관이 이거 통합하겠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갈라놓은 거 통합하겠다. 뭐 수소 같은 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갈라질 필요가 없는 걸 갈라놨으니까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왜 아직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저기 수소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고 그렇죠. 또 김현미 장관 취임 초기에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기 때문에 저희 철도 노동자들이나 또 상당수 국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시 정상도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것은 실제 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철도국장 또 그걸 또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실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이명박 정부 시절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갈라놓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또 집행하는데 다 관여했던 직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을 자리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갈라서 민영화해서 나누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그런
그 자리에 있던 관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딘 게 아니냐? 예, 장관만 바뀌고 실제로 철도 정책을 집행할 사람들은 안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정책 의지를 가져도 예. 그 실제 그 실무를 하는 분들이 그 안에 예. 정반대의 정책을 실현할 때 관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전히 이걸 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아, 그렇죠. 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에 예.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개혁 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12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연구 용역 자체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안 되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조의 우려는 그러니까 철도 노조, 그러니까 현재 현업에서 뛰는 분들은 장관이 그렇게 가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공공성 강화로 가겠다고 했고 그러면은 민영화 때문에 갈라졌던 거 통합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 이전에 정반대 정책을 했던 실무자 관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 그 자리에 뭐 설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될 텐데 아니면 적어도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방향을 수렴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게 바뀌지 않은 한 이런 형태는 조금 바뀔지라도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큰 틀의 문제는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대목이 뭐냐면 이게 선을 잘못 꽂아왔으면 그동안 진작에 사고가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9월에 한번 점검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 지난 1년간 사고가 없었는데 선을 잘못 꽂아왔던 걸 최근에 발견했다면 그전에는 선을 제대로 꽂았다가 9월 이후 언젠가 선을 잘못 꽂는 뭔가 어떤 뭐 그 정비의 실수라든가 그래서 범인이 있을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이렇게 선을 누군가 거꾸로 꽂았다면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사로는 누가 잘못 꽂은 게 아니고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꽂혀 있었다? 잘못 꽂힌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진다. 그렇게 이제 그 조사위원회에서 일단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 그 선로 전환기 아까 얘기한 선로 전환기의 그 밀착, 분기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선로가 갈라지는 선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그 밀착이 일정 그 이상 떨어지면 그게 이제 그 불일치라고 해가지고 장애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궤도가 없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기차 입장에서는 그렇죠. 탈선하는 거죠. 그래서 탈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선이 잘못된 것은 선로 전환기 동작을 시키는 것에 대한 결선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밀착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효력가 잘못된 것이고 그 동안에는 밀착이 지난 한 1년 동안에는 떨어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났던 거고 이제 밀착이 떨어지게 됐는데 떨어졌다는 신호를 못 보냈다. 떨어진 거에 대한 신호를 잘못 검지한 거죠. 그래서 상대 쪽 표시로 결선을 잘못돼가지고. 제가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딱 붙어야 되는데 그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표시회로라고 합니다. 잘못 꽂혀져 있다는 것은 옆 동네, 옆 라인에 회선을 여기다 꽂아놔가지고. 엉뚱한 그 궤도를 체크하고 잘 붙어 있네 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제 말은 그것도 이때 1년 이상 사고가 그러니까 1년 이상은 밀착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처음으로 밀착에 문제가 생겼는데 맞습니다.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옆 라인을 체크하도록 선을 잘못 꽂아놨기 때문에 이게 감지가 안 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빨리 체크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현 정부와 장관이 해왔는데 못한 이유가 정반대 정책을 추진했던 실무진들이 이걸 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노조에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바쁘게 이해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자, 지금까지 조상수 철도노조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급합니다. 자, 구청장 시절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대형 유통마트 입점을 허가내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해서 4억 600만 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분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 내용인데 네, 간단 요약해 주시면 구청장 시절에 네. 코스트코죠, 이거. 예, 맞습니다. 미국계 대형마트. 예, 코스트코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불허했어요. 예, 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구청장 시절, 북구청장 시절에.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 그 다음 왜 4억 600만 원 거액의 보상금을 물고 이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제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1년 정도 시간을 끌다가 예. 그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 건물은 지어졌고요. 지금도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북구청장 시절에 승인을 안 내줬어요. 네. 왜냐하면 골목 사건 다 죽는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네. 그래서 안 내줬어요. 그랬더니 청장이 바뀌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를 전 청장인 윤종호 전 청장이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해가 좀 안 가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그 코스트코 측에 이제 땅을 빌려준 지주조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허가가 늦어진 만큼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이제 한 2년 정도의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네, 행정소송,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억 6,700 정도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5억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게 대법 판결은 났지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구청장이 그분들에게 먼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한테 청구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5억을 주고 예 저한테 시민 세금이 5억 손해 봤으니까 당신이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상금 청구 소송이 그 2016년도부터 진행됐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라서. 자, 북구청장 시절에 네. 코스트코가 들어오려고 하길래 네. 안 되지. 네. 여기 소상공인 다 주고 그래서 네. 막았어요. 맞습니다. 예. 막았는데 그 코스트코에 땅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 지주조합입니다. 예, 지주조합이. 예. 지주조합이 그 코스트코가 못 들어오는 동안 내가 손해를 입었다. 네.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어요. 예. 그런데 그 돈을 어쨌든 코스트코가 입점됐으니까 이번에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건 압박이었지 굳이 네. 받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 건축 준공이 난 이후에 네. 사실 나기 전에 네. 제보고 이제 준공이 나면은 네. 이건 다 지하하겠다. 사실 약속을 다 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건 압박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난 이후에도 맞습니다. 예, 달라고 안 했는데. 달라고 안 했는데 그 차기 자유한국당 청장이 들어와서 네, 전임 청장에게 네, 그 돈 받으라고 예. 그 돈 받으라고 구상권 청구 행사하라고 독촉한 겁니까?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새누리당 구청장이 한 것이고요. 아 그냥 해버린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청장 이름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음 구청장이 전임 청장에게 한 사상 유례 그 헌정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저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본인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네. 후임 청장이 전임 청장한테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건 없잖아요. 없죠. 이제 뭐 그리고 땅 주인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한 일이네요. 예. 그런데 구상권을 현직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에게 돈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일단 뭐 그렇게 지금 진행되었었고 네. 뭐 이후에 지금 그 계속 이제 재판은 끝났고 네.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결과로 제가 이제 4억 600만 원을 물게 됐는데 개인이 이제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바로 경매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아파트를 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요? 예, 제가 지금 뭐 현대자동차 구청장으로서 내린 행정 결정 아닙니까? 예, 일단 뭐 그런데 개인이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냥 뭐 갚아라고 독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경매 절차가 지난 10월 달부터 진행됐고
내년 1월 그 19일이면 실제적으로 경매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이미 경매에 들어갔어요? 예, 이미 경매에 들어갔고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굉장히 다급하게 SOS가 와가지고 저희가 무슨 사연인가 했더니 이런 사연이었군요. 진작에 좀 오시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한심할 따름인데요. 일단 뭐 이렇게 된 뭐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이해가 안 되네. 그 건축주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네, 구청에서 건축주한테 돈을 줘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전임 청장은 개인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네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책임을 물린다 그러면은 뭐 그동안 각종 지자체에서 야. 다양한 그 정책적 오류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뭐 은하철도 뭐 그 레일 같은 거 몇 수천억 들었는데 지금 고철이 돼 있다든지. 더구나 이거는 그 대형 유통기업이 동네 지역 상권을 죽인다고 해서 네. 개인의 이득을 바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그렇죠. 뭐 예. 저도 이렇게 영세상인들이 죽어나간다, 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신 행정을 했던 건데 예. 뭐 피해가 고스란히 저한테 온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건강을 흔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소위 이제 지주연합에서 네. 지주조합인가요? 네. 지주조합에서 이거 우리 어쨌든 코스트코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행정적 압박이지. 네. 너 부담 갖지 마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돈 달라고 안 했는데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이 들어와서 돈 달라고 안 했는데 그 돈을 주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네. 그 지주조합이 과거에는 원래 영세 상인들로 모아진 사실은 지주조합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네. 지금은 이제 대기업인 그 모다 아울렛이라는 기업으로 그 지주조합의 지분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미 예, 이 5억을 줄 때는 그 상인 단체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형마트의 대기업인 모다 아울렛에 5억을 지급하고 더 저한테 황당하네요. 이제 이렇게 청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해결 방안들을 좀 찾아봤던데 네. 해결 방안을 찾기는커녕 지금 아파트 경매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 몇 채 있으십니까? 제가 평생 벌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노동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구의원, 시의원, 뭐 강력 의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청장,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20년 공직하면서 돈 모아놓은 거라고는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 하나인데. 호되게 당하시는 지금,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호되게 복수를 당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해결 방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왔고요. 해결 방안이 뭔가요? 예, 그 동안에 방송에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 뭐 방안이 저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뭐 똑같은 선례는 아니지만은 뭐 전에 우리 그 강우병 그 집회가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30초 내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그래요? 예. 예, 2009년도에 그 서울시가 그 집회장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성수했지만 네. 그것을 면제해 줬던 선례도 있고요. 네. 또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에는 그 삼성청 수혜 주민들이 그 소송을 했는데 행정이 이겼어요. 근데 현 북구청장에게 지금 그런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북구의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예. 결정을 하면 이 그것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의원들에게 도움 요청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들이 윤종호 전 울산 북구청장. 한반도 14단에서 한 12단 정도로 지금. 예. 계속 14단. 민주평화당 박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합니다. 서울 답방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하셨는데 뜻대로는 잘 안 되네요, 그죠? 글쎄요. 예. 자기가 안 왔어요. 김정은 위원장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 한 거죠.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왔어야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북한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이제 북한 입장에 서서 이번에 연내 가는 건 어렵겠다. 답을 늦게 한 거 보면 자기들도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예. 즉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1월 초에 하겠다라고 예. 해서 1, 2월 달에 하겠다 하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케줄에 맞춰야지. 그거 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전에 할 겁니다. 하더라도 전에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전에 남은 것은 북미 정상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 이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할 거.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마지막 쇼부를 봐야 되니까 쇼부. 예. 이 쇼다운. 예. 그게 쇼부가 됐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예. 더 많은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1, 2월이 예. 자기의 1, 2월로 계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면 그러면 미리 답방을 하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이끌어 갈 거예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연기는 피울 거고 예. 어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경제 압박을 통해서 더 요구를 할 거고 하면서도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넉넉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답방하게 해서 여기에서 좀 국제 정세나 트럼프의 얘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담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차 정상회담이 아직 일정이 안 나왔는데 너무 일찍 답방을 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카드를 너무 일찍 쓰는 게 아닌가 북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 2월이라 1월 초라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1, 2월로 가니까 예. 우리야 속으로 1, 2월이구나. 그렇지만은 좀 더 압박해서 빨리 하게 만들자. 빨리 하게 만들어 보자. 또 제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어쨌든 북한은 저게 1, 2월인데 지금 12월에 가버리면 또 시차가 크게 벌어지고 또 김이 빠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힘도 빠지지만은 미국은 하나 응하면 또 하라고 자꾸 하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가 북한에서 보면은 풍계리 동창리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얼마나 칭찬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또 하라 하니까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답방 빨리 하고 그걸 가지고 2차 정상회담도 빨리 땡기자 이런 입장이고 그렇죠. 북한은 2차 정상회담이 윤곽이 잘 안 나오는데 답방을 미리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벌어지면 또 김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같고 또 미국은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 접점을 찾기 어렵네요. 예.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빨리 나와야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결정되겠는데 먼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오던 뒤로 예. 이것도 얘기가 진척이 되고 있긴 있는 거죠. 물밑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척이 북미 간에도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역시. 앤드류 김 온 거 정도의 접촉이지 예. 그 윗급으로는 안 올라가고 있다. 지금 현재 그 비건도 예. 역할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예. 또 앤드류 김의 거치가 아직 이제 결정은 됐겠지만은 이미 부각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연말 연시에 지금 그 소강 상태, 교차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군요. 이제 미국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이제 뭐 내년 1월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때도 우리가 G20 앞두고 예. 아르헨티나에서의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중미 정상회담이다. 거기에서 무역 전쟁에 대한 정리가 잘 될 것이다 했는데 역시 트럼프는 속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I love 트럼프에서 I love 김정은에서 I love 시진핑으로 옮겨갔는데 또 한번 화해 뭐 붙다가 그래도 지금 잘 진전되고 있잖아요. 지금 핵심 관심사가 중국으로 옮겨간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I love 김정은에서 I love 시진핑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니까는 대선이라는
시각이 자각자각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건 다시 거듭 말씀드려서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국내 정치가 또 상당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선출됐다는 건 단순히 나경원 의원이 처음으로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겼다 의미를 넘어서서 나경원 의원 뒤에는 친박이 있었고 김학용 의원 뒤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있었단 말이죠. 김무성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김무성 대표가 나는 불출마할 테니 이 사람 몰아주시오 해가지고 소위 친박 비박이 정면으로 1대1로 붙었는데 친박이 원사이드하게 이겨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원내대표는 뭐 5표, 10표 차이로 되건 말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배 이상 차이 났거든요. 거의 2배. 원내대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간발의 차이로 네. 당선되는데 단 박지원이는 3번 다 아주 저도 간발의 차이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차이라는 경우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난 것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저도 기억에 별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가 삼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실패했어요. 3번 실패한 거예요. 예, 그 앞에도 실패했고. 그래가지고도 끈질기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경원 대표는 비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친박으로 귀순해가지고 그 표로 당선되니까 예. 나경원의 당선은 한국당의 당명은 도로 박근혜 당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도로 친박당이다.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 뭐 친박당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죠. 도로 박근혜 당. 도로 박근혜 당. 예.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게 그 비박의 수장이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김무성 전 대표가 올인했는데도 이렇게 큰 차이를 졌으니까 힘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이제.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역시 시대 정신에 어긋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사법거래 그 비리를 좋다고 생각하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뭉쳤지만은 국민들로부터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지지난 시간이었던가요? 그 의원님이 친박당 만들어줄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실제로 감지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직접 워낙 또 발이 넓으시니까 두루두루 보고 들은 거 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예. 도로 박근혜 당이 됨으로써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친박당은 이미 된 거고 예. 비박들이 분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비박이 거꾸로 그럼 뭉쳐서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갈 수 있죠. 나가죠.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천이라는 예.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곤란해진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에요. 할 일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지죠. 집에 가라고 막 그러던데 이제. 그렇죠. 친박 그러니까 쪽에서. 전원책 전 비대위원에 의거해서 예. 조광임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외인 부대는 빠이빠이 눈 도는데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이 꼴 된 거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소위 비박계가 영입해서 비박계가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친박계는 계속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청산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인적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강특위에서 만들어 놓은 당협위원장들을 발표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는 친박의 현역 의원 몇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 몇 사람이 탈당해서 신당 만든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분들이 움직이면은 상당한 임팩트가 있었는데 어제 홍문종 그 친박 예. 상당한 중진 의원만 하더라도 전 사무총장이죠. 이제 탈당할 필요가 없다고. 당협위원장 한번 정리하려면 해봐라. 예. 해봐라. 비대위원장 당신이 집에 가시오. 이렇게 그렇지. 당신들이 해봐야 우리가 나가냐? 바뀌냐? 너희들이 가. 이런 식으로 돼버렸죠. 정치란 게 참. 그 친박의 기한인데
자신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큰 표차력이었어요. 예? 박빙일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정치는 항상 국민 속에서 나오는 거지 국민 밖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 탈바꿈을 해야지 다시 박근혜 품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하겠다? 이것은 대중정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넘어가겠다고 자유한국당에라고 했던 분들은 사실 비박계잖아요, 소위. 비박계죠. 당연히- 유승민 네. 전 대표가 아주 궁색해졌죠. 넘어간다고 한 분들도 있는데 이제 주춤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또 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하고 뭐 그제 의원총회 하는데도 거의 안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그러면 다시 뭐랄까요,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가 다시 힘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니 손학규 자체는 단식으로 살아났죠. 물론 그렇긴 한데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예. 내가 아무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말 했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짐 싸가지고 엄동선언에 어디로 가요? 도로 친박당으로 갈 수도 없고. 친박이 다시 장악하는 곳으로 들어가기는 명분이 그렇죠. 명분이 없죠. 없어지는 그리고 거죠. 또 그분들이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승민 곤란해졌네요, 전 이거. 대표는 지역구가 또 대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러면 이 나비 효과는 그럼 바른미래당이 다시 지금 형태로 동거하는 두 세력이 동거하는 형태로 바른미래당이 당분간 존속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비박 예. 소위 탄핵에 예. 동조를 했던 옛날에 우리 동지입니다. 예. 은메달 땄던 사람. 김무성 전 대표와 함께. 예, 그분들이 어떤 길을 모색할 겁니다. 아, 그렇게 왜냐하면은 명분은 예. 그분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그분들이 바른미래당의 분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우리가 중도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걸겠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그를 배제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아무튼 없다. 그쪽으로 뭉쳐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친박계가 그동안 2년 동안 친박계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굴욕을 당해왔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어제 저녁에 누구를 좀 만났는데 예. 김성태 대표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예. 엄청난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아, 친박계 예. 핵심 인사가. 예. 의원님이 만날 정도면 굉장히 급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저녁에. 제가 급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속내는 굉장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우리를 왜 그렇게 그렇죠. 치부했느냐. 아직도 그분들은 박근혜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감히 배지를 붙일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애초에 박근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예. 그렇게까지 칼을 꽂을 수 있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쨌든 인간적인 배신감이 대단하다. 그렇죠.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까지. 아니, 박지원이는 정치를 해도 양심껏 하거든요. 의원님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가. 아니요, 진짜요. 금방금방 읽잖아요. 사태가. 읽는 게 아니라 네. 그렇더라도 제가 DJ가 이렇게 일탈하는 것을 저는 못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노무현, 문재인 이런 밑에 분들도 같이 함께 정치한 분들도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복수심. 변신의 폭이 너무나 현란하고 도대체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DJ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진보 개혁 세력은 훨씬 좋은 역사와 전통과 업적이 있는데 늘 반성만 하고 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나쁜 전통과 역사와 나쁜 업적이 있는데 늘 홍보만 하고 있다. 일정 정도 맞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우리는 밤낮 뭐 어쩌고 나면 백서 만드는 데는 왕인데 저쪽은 백서 안 만들어요. 어쨌든 친박의 코어는 여전히 그 뭐랄까 배신감 이런 게 박혀 있고 그 친 비박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직도 있다. 그렇죠. 그 수가 굉장히 높다. 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났더니 여전히 그래요? 예. 속내를 한번 털어놓는데 이제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되면서 이제 힘을 다시 좀 회복하다 보니 속내를 막 내려왔거든요. 회복이 아닌 게 아니라 뭐 산삼, 홍삼, 천삼 다 먹은 것 같아. 힘이 불끈불끈이야. 그 정도로. 예. 예. 그 전만 애들에도 술 먹으면 모기 소리로 야 우리가 그래도 친박 한번 해보면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연동제 비례대표도 되면은 20, 30석, 30, 40석은 건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아이러니예요. 친박 쪽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은근히 받았어요. 그죠? 굉장히 바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친박이 탈당해가지고 TK에서 친박 신당을 만들어도 소선구제 하에서는 당선이 어려운데 이 정도 되면 한 10%는 받을지 않겠나.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렇죠. 그래요. 호남에서도 10% 받는다.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로는 TK나 PK 일부 충청권에서 몇 사람 되더라도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로 해서 10% 받으면은 자기들은 40명, 50명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뭐 산삼, 인삼 하루 저녁에 다 먹은 것 같아. 힘이 빨라가지고 뭐 뻥뻥해서 우리가 이제 잡았다는데 저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모든 어려운 국난을 겪어왔지만은 지도자의 훌륭함도 있었지만은 국민의 훌륭함으로 극복했는데 국민이 너희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자기들이 저렇게 힘세게 나가면은 또 분열되면은 그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직접 나오지 않고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는 중도 성향의 비박 성향의 인물을 앞에 내세운 거 아닙니까? 저 나경원 의원 여기 공장장한테 와서 인터뷰할 때도요. 자기 주장하면 소리 빽빽 지르고 남은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주장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어쨌든 친박 쪽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심을 가져서 자기들이 탈당해가지고 한 10% 얻으면 한 30석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친박도 연동형 비례대표에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은 관심이 없어갈 것 같아요. 없어졌죠. 특히 없어졌죠. 비박계는 자기들은 국민 정서상 네. 지역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은 정당 투표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단식하는 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죠. 왜냐하면 단식하는 건 예.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중앙일보 예. 뭐 논설 대기자가 분석했던데요. 이걸 해봐야 우리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이요. 민주평화당.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해야죠. 왜냐하면 양당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그 방향으로 논의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단식은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냐 이거죠. 그러니까 DJ, 예. 노무현, 문재인 우리 진보 세력들의 대통령들께서 다 하신 말씀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선거제도 개편하는 게 좋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어요. 예. 민주당도 약속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일부를 민주당이 안고 가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하는 거죠. 하는 그렇기 건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안을 내놨는데 예. 여기에서 민주당이 좀 한국당을 잘 설득해 봐야죠.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설득이 될까요? 안 되면은 버리고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사단끼리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단끼리 받을 수가 하자고 하면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그렇게 됐으면은 모르겠는데 예산을 그렇게 사단끼리 하자. 예. 제가 옛날에 주장했을 때 지금까지 사단끼리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엄동설아니고 배도 고프고 뭐 잘 정리되겠죠. 예, 딱 떨어진 묘안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올로와 나띵이 아니고 better than nothing.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치 9단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정치 11단, 한반도 12단. 예. 요 정도로 절충하죠. 예. 마음대로 가지고 노세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의 안녕하세요. 김주영 이사입니다. 예, 권순정 실장님이 요새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격주로 네. 김주영 이사 대타로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 두 번이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여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주영 이사님 외모가 깜짝 놀랄 지경이어서 저희 작가들이 원래 권순정 실장 아닙니다. 이미 익숙해진 분인데 바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 김주영 이사가 오고 나서 다 대찬성으로 바뀌었어요. 이 얄팍한 작가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화면을 확인하시고 대통령 지지율부터 예.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8.1%로요. 예.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1.7%포인트 상승한 46.9%. 다시 내림세를 보이며 이 부정평가의 격차가 1.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지난주에 살짝 반등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하락했어요. 네, 이 주요 요인으로는요. 강릉 KTX 사고, 주말에 강릉 KTX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그리고 그 카카오의 카풀 제도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있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 기소 등 각종 악재로 11일 화요일 저희가 1일 단위로 하는 일간 집계에서 긍정과 부정이 47.3%로 동률을 보이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처음이네요. 있습니다. 동률이 된 것은.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거의 지난 주말부터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근데 제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대통령이 이제 경제 회복을 이제 외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11월 고용 동향 발표에서 16만 5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죠. 6.25 이후 남북 GP철도 상호 검증 소식이 이어지면서 12일 수요일에 48%로 살짝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는 많이 나와도 16만 5천 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라는 네. 뉴스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예, 긍정 요인이 네. 될 수 있는 뉴스들의 기사 수보다는 부정적인 뉴스 효과가 큰 것 같고. 예, 네, 이탈 주요 지역은 충청, 호남, 서울, PK 지역이고 주요 계층으로는 30대, 20대, 60대 이상, 직업군으로는 무직자, 주부, 노동직, 학생,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TK와 50대와 40대 사무직이 이제 결집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은 48.1%가 됐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요? 네, 정당 지지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37.7%, 0.5%포인트 하락하면서 4주째 30%대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1.9%포인트 하락한 22.8%, 정의당은 1.1%포인트 하락한 7.4%, 바른미래당은 6.9%, 평화당은 2.7%, 무당층은 19.4%로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4월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9%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또박또박하는지. 얼굴도 또박또박하게 생기셨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전 듣기평가 수준으로. 아나운서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신지 발음 완전 짱이고요. 예. 이게 희한한 현상이에요. 민주당이 떨어지면 한국당이 올라간다든가 네.
한국당이 확 떨어지면 민주당이 올라갔는가 뭐 이런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같이 떨어지고 네, 있고 같이 떨어지는 게 아마 네. 정의당이 노출도도 많아졌는데도 1.2%나 떨어졌어요. 네. 지금 단식도 하고 있는데 단식도 네. 전체적으로 단식하고 계시죠. 예, 주요 정당들이 다 떨어졌고 한국당이 1.9% 떨어진 건 정당으로 큰 편이거든요. 예, 큰 편인데 2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은 벌써 뭐 4주, 5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정당이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고 있는 실정이죠. 혼잣말 하지 마시고.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제가 좀 상당히 떨리고 있습니다. 네. 중얼중얼 하시는 스타일이군요. 예. 발음은 정확한데. 네. 자, 첫 방송이니까요. 네네. 네, 좀 더 익숙해지면 저한테 더 많이 당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그것마저 알려주마.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국민 여론. 네, 국내 첫 그 영리 병원이죠. 이제 네. 제주도에서 이제 외국인만 한정하겠다는 그 조건부 승인으로 이제 2015년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국민의 절반 이상인 51.3%가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반대한다. 찬성은? 찬성은 그에 비해서 많이 줄은 35.8%. 거의 내국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외국인만 이제 허용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나중에는 이제 내국인까지 확산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의료라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훼손을 받아서 의료 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라는 게 반대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거대의 이제 의료 기관들이 의료 독과점을 해서 나중에는 의료비 상승, 진료비 상승으로 국민의 이제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는 이제 국민이 본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국인만 받는다고 했는데도 네. 여전히 반대가 51.3%고 만약에 내국인까지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외국인만 받는다고 하는데도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한국당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 모든 지역 이념 성향을 떠나서 뭐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반대에 반대가 우세하다. 반대에 우세했습니다. 반대를. 60대 이상은 어때요? 네, 60대 좀 특징적인 게 60대 이상은 원래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 60대마저도 팽팽했습니다. 반대와 찬성이. 사실은 60대 이상이 반대가 더 높아야 돼요.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이렇게 되면 소위 환자 양극화가 돼서 의료비가 확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셔야 돼요.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반대 요인에 있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자, 내국인 안 받아도 반대 여론이 더 높다. 이게 이제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제가 발음이 좀 너무 정확해서 이제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이제 국내로 퍼진다는 그런 이제 대서사시, 서막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발음 정확히. 들어가 주세요 이제 리얼미터에. 네, 김주영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인천에서 덤프트럭 하는데 여기가 송도 삼성바이오 뒤쪽이에요. 뉴스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당을 하는 4319번 버스 급 뉴스 공장으로 돌리시네요. 삼성역 앞에 이르자. 갑자기 생각나시나 봐요. 계속 이렇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공장을 듣긴 듣는데 너무 작게 듣는다든가 안 듣고 있다든가 신고해 주시고요. 윤종호 전 울산청장에 대해서는 문자가 쇄도하네요.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닌데 개인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 말도 안 되는 사연이죠 사실. 그리고 아까 박지원 대표 나왔을 때 쇼부라고 한 걸 제가 쇼다운이라고 했는데 그건 착각했네요. 쇼당을 쇼다운을 쇼당이라고 화투에서 하죠. 영어 쇼다운을. 쇼부는 일본 말이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저는 바깥에서 비디오로 봤는데 비디오 출중하죠. 아니 출중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공장장이 김주영 이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고 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예. 뭐 이렇게 생긴 거야. 키는 뭐 왜 이렇게 커? 얼굴은 왜 이렇게 잘생겼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또박또박해 발음은? 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은 예. 솔직히 이제 우리가 건축 설계 경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건축안을 뽑는다는 게 이게 외모로 뽑는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겠죠. 당연히. 어떤 거로 보기 좋은 뽑느냐, 보기 좋은 거로 뽑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내실 구하는 거냐, 뭐 이런 건데 뭐 제 취향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조금 조금 제가 못생겼다는 표현은 안 할 테고 조금 안 생겼어도 매력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제가 생긴 게 어땠어요? 이 세상 제가 생긴 게 어땠어요?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아주. 본인이 미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대단히 만족하는데. 설계 경기에 나가면 다 떨어지시면. 네.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예. 그럼 아니 그래서 아닙니까? 건축안을 고를 때 바로 이제 그게 굉장히 고민인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세종시 신청사 가지고 예. 그 국제 설계 경기를 해가지고 안을 뽑았으나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그리고 그 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가 됐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게 행정자치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장관한테 이제 서신을 보냈어요. 이거 좀 문제 있다. 행안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을 조정을 하겠다. 디자인을 조정을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아니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설계 경기라고 하는 게 뜻이 뭡니까? 안을 뽑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사람은 뽑아놨고 사람을 뽑는 거에는 하자가 없으니까 이제 설계를 바꾸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의 대부분의 건축 설계 경기의 문제가 이런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안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또 안대로 가다가 또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설계 경기의 문제가 뭐냐 굉장히 짧은 동안에 설계 경기 안을 만들어요. 한 3, 4개월이나 길어야 6개월. 근데 그렇게 큰 거를 갖다 이렇게 잠깐 동안 만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의 건축주들은 뭐냐면 그게 발주처들은 되게 뭐냐면은 안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안 정도 만들 사람이면 뭐 금방 고쳐서 좋은 거 낼 수 있겠네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아니면 그럼 뭐 애초에 왜 뽑았습니까? 글쎄 말이죠. 바로 이제 그게 문제인 거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세종시 세종시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행자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침을 잘못 냈다. 고증을 하게 했었으면 처음부터 고증을 하고 그거에 합당한 좋은 안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뽑았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으니까 디자인을 고친다고 하면은 그거를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러죠. 절대로 안 그래서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1등 당선된 설계팀은 또 이제 소송을 걸겠죠. 근데 우리 경우에도 이런 소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발주처에서 그러니까 발주처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설계 경기를 해서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걸리지 않을 정도를 뽑고 좋은 안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내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건축에 혹은 도시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없어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철학이 우리는 도시를 이렇게 꾸리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거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택을 설계할 때도 건축가를 뽑고 나면은 안을 무지 여러 개를 만들어 보잖아요. 하나로 가지고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호흡을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설계 경기로 했을 때는 안을 뽑아놨는데 조금 세부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가령 고층을 저층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완전히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초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청사의 전체의 마스터 플랜의 기본 개념에 어울리지 않는 거를 당선 하나로 뽑아서 문제인데 그거를 설계 경기에서 명확하게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고층을 원한다. 중앙 집중적인 어떤 건물을 그랬으면은 26개의 참여팀들이 다 같이 그걸 고민을 하면서 그중에도 괜찮은 걸 만들어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안은 만들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그중에 한 10개 팀은 고층으로 내고 나머지 16개 팀은 기존의 마스터 플랜하고 어울리는 거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네. 그 요구사항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그래서 발주하는데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뽑아놓고 자기가 시키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명확하지가 않다, 지침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을 너무 짧게 준다. 그러니까 설계 경기를 안을 만드는 게 솔직히 주택 같은 것도 한 1년씩 같이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몇 달 주고서 안을 뽑는 거 아니에요. 이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 건축 설계 경기라고 해놓고 그럼 당연히 국제적인 팀도 거기에 같이 조인트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설계 과정 중에서 그 건축가들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빌려준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처음에 당첨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 안을 같이 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로 발주처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중에는 정말 기가 질려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국제 설계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꽤 유명한 건축가가 당선이 된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그걸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그걸 건축가가 뭐라고 생각하면 내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홍보를 안 합니다. 자기 작품집에도 안 넣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건축가를 하더라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안 하니까 세계적인 인지도가 가지는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제 건축 설계 경기라고 막 이름은 번지르르하게 해놓지만 우리가 세계의 건축 시장에 이렇게 이름을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이제 외국 건축가들도 이걸 좀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 더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긴 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의 행정 관료 조직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가령 말이죠. 이번 경우에 이게 만약 외국 건축가가 누구하고 조인트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만약 자기가 낸 안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은 모욕스러워서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철학의 부재라고 인가 하고 여쭤봤냐면 왜 그 공공 건물들이 특히 서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지잖아요. 오래 공모하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오랜 시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오랜 시간 작업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는데 되게 짧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을 너무 짧게 줍니다. 도시를 이렇게 가꾸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특별한 철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 이번에 행자부의 지침이 그게 뭐냐면은 그냥 효율적인 정부의 기능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청사가 조금 좀 새로운 거기 때문에 많은 그 공무원들이 좀 불만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 불만스러워한 걸 그런 거 안 만들겠다고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그랬으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튼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일부러 모호하게 해놓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